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가 잡힌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내가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걸까? 이런 날이 온다고? 하는 기분이 자꾸만 샘솟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았어요. 네, 어머니. 그래, 저기 혹시 뭐 하고 있니? 회사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그래, 잘했구나. 근데 말이야, 쉰데 미안한데. 시어머니께서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싶어 잠깐 기다리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어머니,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당장 내일이 상견례인데 갑자기 전화하신 것도 이상하잖아요. 습관적으로 불안해지는 마음을 모른 척하기엔 살면서 제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인생을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과의 결혼은 그런 제 삶에 기적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니까요. 사실 있어. 어머니, 제가 찾아뵐게요. 아니야. 사실은 너희 집 앞이야. 어머, 정말요? 들어오세요. 가도 되겠니? 그럼요.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 앞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급히 집으로 모시고 왔더니 조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내일 상견례인데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어. 하세요, 어머니. 걱정되는 게 많으신 거죠? 그게 아무래도 아직 서로를 잘 모르니까 내일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없는 데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으시단 거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 다 들을게요. 저 지금껏 힘들게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네 형님 될 사람 말이야. 네, 형님이요? 그래, 네 형님 될 사람. 내 첫째 며느리.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머니. 형님이 왜요? 조심해야 한다. 네? 아직 형님 될 분은 뵙기 전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형님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별다른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가신 뒤 생각에 잠겼어요. 형님을 언급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두려운 기색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차마 더 묻지도 못했어요. 마침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에 갔어? 응. 자기 좋아하는 초밥 사갈까? 자기야. 어? 차마 어머니가 왔다 가셨다는 말은 못하고 돌려서 물었어요. 자기야, 자기 형수님 말이야. 형수님? 혹시 뭐 내가 알아둬야 할 거 없어? 내일 뵐 텐데 갑자기 긴장되네. 어쨌든 내 손이 동서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도 돼. 자기랑 나랑 살지 형수님이랑 살아? 그런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야, 보통은 우리 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라 나랑 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아? 어? 그게 자기가 형수님을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형수님이 뭐 영향력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불안해할 건 없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분명 있다는 거네? 형님 말이야, 혹시 돈이 많으셔? 어떻게 알았어? 정말? 돈이 많아?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시집 올 때부터 회사 대표셨어. 형수님이 수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 형이 일 관두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더라고. 그 정도라고? 형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형수가 버는 거에 비하면 굳이 자기가 나가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할 필요가 없더래. 형수님도 워낙 결혼 전부터 그냥 당신이 집에 들어앉는 게 어떠냐고 하셨대. 아주버니한테 집에 들어앉으라고 했다고? 응.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고 하니까 당신이 집안 살림을 맡는 게 어떠냐고. 와, 사람은 아니네. 사실 그렇긴 해. 우리 부모님 생활비도 다 대주시거든. 뭐? 그게 정말이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자기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니 뭐 얼마나 버는데 시부모님 생활비까지. 정말 용돈이 아니라 생활비야? 예비 형님이 시댁에 주는 생활비를 들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자친구와 제 월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제야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시댁의 경제권을 형님이 쥐락펴락한다는 거네? 아무래도 그렇지. 아버지 은퇴하신 뒤로는 부모님도 별다른 수입이 없으셨는데 형수님이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하셨거든. 수입이 아예 없으셔? 아버지 퇴직금 받은 건 어머니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적금 들어두셨다고 들었어. 그 외에는 연금 정도지. 근데 아버지 퇴직금도 결국 형수님이 관리하셔. 뭐? 아니, 왜? 형수님이 적금으로 그냥 묻어두긴 아까운 돈 아니냐고. 아버지가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은 건데 불려하지 않겠냐고 하셨대. 종잣돈으로 쓰기에는 충분한 돈이라고. 그래서 넘겨주셨대? 넘겨준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손해는 아니니까. 지금껏 형수님께 받은 생활비가 그보다 더 많을걸? 그 돈은 불려서 돌려줬대? 계속 투자 넣어서 불리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 그 말을 믿어? 어? 아니 뭐 행여 안 믿는다고 해도 이미 엄마 아빠가 받은 돈이 더 많으니까. 지금 사시는 집도 형수님이 보태서 큰 집으로 옮겨주신 거야. 지금 사는 집까지? 이건 뭐 거의 시댁은 형님의 텃밭이라고 해도 무방하겠더라고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형님살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댁은 제 예비 형님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었어요. 자기 좋아하는 초밥으로 골라갈게. 지금 초밥이 문제냐고 한마디 쏘아붙이려다가 꾹 참았어요. 하필 이 사실을 상견례 하루 전에 알게 되다니 꼭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멍했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상견례 때 입으려고 산 옷을 다시 보는데 할인한 옷을 사서 그런지 너무 후줄근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백화점 문 닫았나? 이거 환불하고 비싼 걸 사야 하나?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샀어요. 물론 할인 매장에서 사긴 했지만 그때까지 제가 산 것 중에선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갑보라는 형님 앞에 서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도착한 뒤에도 저는 옷 산매경에 빠져 있었어요. 이건 어때? 예쁘네. 다 예쁘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봐봐. 아니 지난번에 옷 샀잖아. 옷을 잘못 산 것 같아 백화점 가긴 늦은 것 같고. 백화점에서 옷도 잘 안 사는 사람이 내가 한 벌 사준다고 했는데도 돈 아끼라고 싫다고 했잖아. 내 주머니나 자기 주머니나. 제가 입을 내밀고 있자 남자친구가 초밥을 하나 입에 넣어주며 물었어요. 왜 그래? 갑자기 긴장돼서 그래? 옷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신발도 좀 비싼 거 한 켤레 정도는 갖고 있을걸. 뭐든 다 예뻐. 형수님은 어떤데? 형수님? 아까부터 왜 자꾸 형수님에 대해 궁금해해? 남자친구는 너무 태연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있던 사람이라 아무렇지 않나 본데 나한테는 좀 충격적인 존재란 말이야. 시월드는 들어봤어도 이건 거의 뭐 형님 월드인 거잖아. 뭘 더 그렇게까지. 형수님이 우리 부모님을 많이 챙기시는 건 맞지만 덕분에 우리는 편하지. 우리 둘이 모아도 빠듯한데 형수님이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다 돌보시니까. 나는 같은 입장에서 좀 그렇단 말이야. 좀 그렇다니?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형님은 그렇게까지 하신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형이랑 형수님은 어쨌든 장남이고 맏며느리니까. 너무 비교될 것 같아. 왜 그래? 그렇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게 많은데 형님하고 그렇게 비교될지 몰랐어. 누가 비교를 해? 차마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형님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 심기 거스르지 말아라 같더라고요. 형님을 만날 생각만 하면 자꾸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날도 회사에서 내내 한숨을 내쉬고 있으니까 친한 동료가 묻더라고요. 왜 그래? 오늘 상견례라며. 무슨 문제 있어? 그게... 형님 이야기를 들려주니 이미 결혼한 동료가 화들짝 놀라며 그랬어요. 형님이 그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장난 아니겠는데? 피곤하겠다. 그렇지? 아무래도 불길해. 아니, 오죽했으면 예비 시어머니가 하루 전에 직접 찾아와서까지 당부했겠어? 뭐라고 했다고? 조심하라고? 머리라도 조아리라는 거야, 뭐야. 그건 아니지. 왜 머리를 조아려? 아무래도 시댁 실세 같아. 그건 분명해 보인다. 어떻게 시어머니만으로도 버거운데 시누이도 아니고 형님이 시댁 실세라니. 오늘 나 입은 거 어때? 별로지? 아니, 예쁜데?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근데 뭐
형님이 그 정도로 가쁘면 입는 걸로 승부가 되겠어? 동료의 말은 사실이 됐어요. 상견례장에서 만난 형님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나 진짜 궁금했잖아. 반가워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는데 휘황찬란한 네일아트는 기본, 손에 낀 반지만 5개가 넘더라고요. 아, 네. 우리 예비동서 습기가 좀 없구나. 그러면서 바로 말을 놓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셨거든요. 아, 제가 좀 그래요. 불편하시죠? 제 말에 형님이 크게 웃었어요. 불편은 무슨. 사람이 다 성격이 다른 거지. 직장 생활은 어때요? 네? 제 직장 생활이요? 이렇게까지 숫기가 없어서야 직장 생활도 쉬울까 싶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를 찌르는데 동료 하나 없이 혼자 점심을 먹던 직장 생활 초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제는 괜찮습니다. 다닌 지 좀 돼서. 다행이네. 일단 앉아요. 최대한 좋은 데로 예약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이 마음에 들어할지 걱정이네. 잠깐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도 꼭 가족이 아니라 직장 상사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형수님, 감사해요. 진짜 좋은데요? 하나뿐인 우리 도련님 장가 보내는 자리인데 제가 뭐라도 해야죠.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한다고 하는데 늘 빠듯하죠. 남자친구가 빠듯하다고 하는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끼어들었어요. 자기야, 빠듯하긴 무슨. 다들 그렇게 시작해. 나는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넘치게 좋으니까. 형님은 두 손을 깍지 껴 자기 턱 밑에 가만히 받치고 있었어요. 우리 얘기를 듣더니 물으시더라고요. 동서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나 봐? 형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식간에 상견례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네? 그렇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 둘 연봉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던데. 만족을 되게 잘 느끼는 편인가? 그러면서 가뜩이나 화려한 손을 화려하게 휘두르는데 내가 뭘 잘못 말한 건가 싶어 마음이 위축됐어요. 그러나 티내지 않으려 더 당당하게 말했죠. 형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이만큼 이루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왜? 네? 왜 겨우 그 정도 이루는 게 그렇게 힘들었냐고.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어요. 형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저 고아 출신인 거. 남들한테는 평범한 수준, 아니 그보다 조금 못한 수준도 저한테는 인생을 바쳐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형님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열등감 덩어리처럼 굴어? 네? 형님의 질문에 자꾸만 가슴이 쿡쿡 쑤셨던 건 다 사실이라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에서 자립한 뒤 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요. 그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기적이었어요. 행여나 시어머니 성미가 좀 고약하셔도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남편을 사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니까 어떤 분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고아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 저를 달갑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았겠다. 대견하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뭐 문전박대라도 당할 줄 알았어?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 시댁이 꽤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고급 아파트에 으리으리한 평수를 자랑하는 집에 앉아있자니 내가 정말 시집을 와도 되는 건가 의아했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봤을 때는 시댁이 그렇게 잘 살 줄 몰랐거든요.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 사람이었는데 늘 검소했고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짝으로 더 적절하다 생각했는데 시댁에 다녀온 뒤에도 한동안 위축된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남자친구를 피해 다녔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한테 최고의 여자야. 나는 자기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우리가 좀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무슨 소리야. 우리는 비슷하지. 그러니까 통한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자기는 장모님 사랑도 못 받는 거잖아. 내가 고아라서. 나는 자기 사랑이면 충분해. 그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겨우 마음을 추슬러 상견례까지 진행된 건데 형님이라는 사람이 제 자존감을 이렇게까지 갉아먹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하며 형님께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열등감이 좀 있어요. 부모도 없이 자라는데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속내를 말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바로 형님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첫날이라 긴장했을 텐데 그만하고 식사부터 할까? 그러나 형님이 한 손을 위로 번쩍 들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 동서랑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시어머니도 형님의 제지에 바로 입을 다무셨어요. 그 한 장면이 이 집안에서 형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박에 보여주더라고요. 마저 말해봐, 동서. 말은 편하게 해도 되지?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오기가 생긴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뭐? 안 된다고요. 제가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행여 결혼했다고 해도 제가 싫습니다. 순간 상견례장 분위기는 또 한 번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래요? 동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부르세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기분은 있는 대로 다 나쁘게 해놓으시고 대뜸 반말부터 하면 저도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형님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어쭈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숫기가 있네? 그게 아니라 원래는 없는데 자꾸 밟으니까 지렁이도 꿈틀하는 거잖아요. 왜 자신을 지렁이라고 생각해? 네? 지렁이라는 게 말이야. 누구나 길 가다가 밟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잖아.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왜?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부모가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기댈 데도 없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니까 때로는 그냥 비굴한 쪽을 택하기도 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네? 가만 듣고 보니 형님이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자꾸 반말이세요? 억울하면 너도 하세요. 형님, 내가 좀 전에 물었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형님이 언제 저한테 우리 오늘 처음 봤잖아요. 정말 그래? 우리가 오늘 처음 봤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때였어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 좀 알겠어? 너... 제가 형님더러 너라고 하자 시어머니께서 시급하며 저를 말리셨어요. 아가, 아무리 화가 나도 형님한테 너는 좀...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했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너 정말 왜 그러니?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조심조심 하라고. 어머니, 그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형님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형님도 자리에서 일어서더라고요. 가까이서 마주보는데 순식간에 모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임과 동시에 형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억나? 형님과 저는 동시에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엔 그 안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 아니야, 그렇게만 힘들게 지낸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서러워서. 내가 널 두고 보육원을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 미안해. 꼭 편지하기로 해놓고 내가 안 했지? 그거야 뭐 우리 둘 다 어렸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 그러나 눈물의 조우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보육원을 나오다니? 그네, 네가 왜 보육원에서 나와? 형님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저를 놓고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게요, 어머니. 너도 설마 고아였니? 입양됐어? 보육원에서 지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양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릴 다 속였어? 결혼식 때 오신 분들은 제 부모님 맞으세요. 말이 안 되잖아. 딱 보니까 너희 둘이 보육원에서 만났던 사이 같은데? 그건 맞아요. 그러면 너도 고아 맞네. 세상에 기가 차서. 아니,
한 명 정도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막말로 부모가 없고 싶어서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며느리 둘 다 고아인 건 당황스럽구나. 어머니는 그게 중요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 거짓말한 건 맞아요. 말하지 않았으니까. 설마 그래서 우리한테 금전적인 도움도 더 주고 그랬던 거니? 속인 게 미안해서? 그런 마음이 아예 없었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머님, 아버님 다 편하게 사시길 바라서 그런 거죠. 저희 친정도 워낙 가난했다 보니. 예, 너는 이 와중에도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 거야? 친정은 무슨, 너 친정 없는 거지? 근데 이 장안에 얼마 전에도 사부인이랑 통화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산 거야? 정말 입양된 것도 아니야? 저희 친부모님 맞으세요. 말도 안 돼.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야? 어머니, 형님 말 다 사실이에요. 형님의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넌 또 왜 얘 편을 들어? 같은 보육원 동기라는 거야? 아니면 둘 다 고하면 내가 네 결혼이라도 반대할까 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형님 말 다 사실이에요. 저희가 보육원 동기였던 건 맞는데 형님은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즈음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입양되지 못한 채 보육원에 살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 즈음 한 친구가 보육원에 들어왔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러니까 보육원 동기 맞네. 그렇긴 한데 형님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잠깐 맡긴 친구였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안 믿었죠. 맡겼다고? 네, 저희 집이 지지리도 가난한데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거든요. 자식이 셋이 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첫째니까 딱 1년만 보육원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요. 보육원에 가면 밥도 주고 학교도 다 보내줄 거라고. 1년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가겠다고요. 세상에. 솔직히 저도 못 믿었어요.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어릴 때부터 대장부 기질이라 지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안 지겠다는 거야? 좁게는 우리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넓게는 부모님이 나를 보육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든 가난일 수도 있고요. 형님이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절망한 티를 최대한 숨긴 채 보육원에 갔는데 저랑 동갑인 동서가 있었어요. 씩씩하게 밥도 먹고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동서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자꾸 쳐다보길래 날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그때 네가 했던 말 기억나? 형님이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너 슬프지? 그랬잖아. 맞아. 네가 그렇게 묻는 바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근데 그때 네가 내 손을 잡더니 놀이터 뒤에 있는 아지트로 나를 데리고 갔어. 여기서 울면 아무도 모른다면서. 맞아. 내가 거기 숨어서 많이 울었거든. 보육원은 사방이 사람이잖아.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 수가 없었어. 그냥 울고 싶을 뿐인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게 싫었어. 그 시선이 꼭 운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묻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날 진짜 실컷 울고 너한테 약속했잖아. 넌 나의 약한 모습을 본 유일한 친구야. 내가 평생 지켜줄게. 하고. 그날부터 진짜 나를 지켜줬지. 다른 식구들도 점점 우리 이야기에 집중하더라고요. 형수님이 어떻게? 내가 그때 체구가 많이 작았거든. 반면 형님은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 정말? 응. 그래서 못된 애들이 날 괴롭히려고 하면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서는 나를 보호해준 건 기본이고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꼭 내 것까지 더 챙겨줬어. 넌 작으니까 더 먹어야 한다면서. 와, 형수님 어릴 때부터 보스 기질이 다분하셨네요. 맞아요. 그때부터 누굴 챙기고 보호하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쩌면 내 동생들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나만 버려진 것 같아서 다른 대상을 찾았던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동서는 나를 맘껏 울게 해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친구였으니까요. 다 커서 그 즈음을 돌아보면 꼭 그런 친구 같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약점을 알아도 괜찮은 친구. 지켜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형수님은 언제 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약속대로 1년 뒤? 아니요. 1년이 지나도 엄마 아빠가 저를 안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러려니 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완전 충격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버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죠. 어쩌면 그때가 지금 제 사업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몰라요. 맞아. 이제야 생각난다. 그때 네가 네 미래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었잖아. 기억나? 그럼 너는 커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그래서 헤어진 가족들도 다 찾아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했잖아. 그것만 기억해? 또 다른 게 있었나? 내가 너한테 동업하자고 했잖아. 같이 돈 많이 벌어서 같이 부자 되자고. 맞아. 그랬었지. 그랬지. 부모에게서 버려진 슬픔은 어쩔 수 없었어도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어. 맞아. 우리 둘이 함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형님이 다시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같이 꿈을 키웠는데 3년째 되던 해에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러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잘된 일이었는데 왜 울어? 엄마 아빠랑 집에 가는 내내 울었어. 하필 너도 없어서. 맞아. 그때 내가 하필 맹장이 터지는 바람에 병원에 있었잖아. 나도 너 보고 싶다고 졸라대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보육원 문을 열고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는 꿈을 꾸나 했어. 어쩜 그렇게 드라마틱했을까? 365일을 붙어 다녔는데 하필 내가 없을 때 너희 부모님이 널 찾으러 오신 거잖아.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도 넋을 놓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어? 네, 3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초등학교 때 헤어진 거라 보고도 몰랐네요. 형님이 어깨로 제 어깨를 툭 치며 그랬어요. 살짝 튜닝 좀 했어.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래, 그런 것 같네. 잘 어울린다. 나는 그냥 나이만 들었지? 똑같아. 그래서 단박에 알아봤어. 한 번에? 아까 도련님이랑 같이 저문 열고 들어오는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얘가 내 동서로 들어오지? 싶고. 우리는 정말 운명인가 보다 싶더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참느라 혼났어.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어. 속상해서 그랬지. 어릴 때부터 체구도 작아서는 자주 위축되던 애였는데 내가 못 지켜줘서 여전히 그런가 싶고 미안해서 그랬어. 어릴 때 한 약속을 지금껏 기억하는 거야? 솔직히 나는 잊고 지냈어. 그랬겠지. 혼자 살아내려고 얼마나 팍팍한 삶을 견뎠겠어? 그래도 나는 부모님한테 돌아가기라도 했지. 돌아가서는 어떻게 살았어? 그대로였지 뭐. 집안 형편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그래도 나를 계속 보육원에 둘 순 없어서 찾으러 오셨더라고. 감사하네. 응. 덕분에 나도 목표가 확실히 생겼어. 나도 이 집안을 살려야겠다 싶더라고. 그때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대로? 응. 가족이 눈앞에서 배를 골고 있는데 어떡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사회에 뛰어들었지.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 그럴 여력도 없었어. 부모님은 그러지 말라시는데 나는 내 동생들이 못 먹어서 입 옆에 버짐 피는 게 제일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냅다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 나중에 검정고시 봤어. 고생 많이 했구나.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하도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위축돼서. 나는 쥐뿔없는 둘째 며느리인데 큰형님은 너무 잘난 것 같아서 겁나더라고. 게다가 시댁의 영향력도 큰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보다 무섭게 느껴지더라니까. 그건 나 때문에 그랬겠지.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께서 말을 보태시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어제 찾아갔었거든. 동서를 왜요? 내가 너를 조심하라고 했어. 네? 아니, 왜요? 형님이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사실 그 말의 진위는 저도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진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진짜 겁먹었었어요. 말 그대로 조심 좀 하라고. 아니, 어머니, 제가 좀 보수 기질이 있긴 해도 사람 잡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해서 얘들도 너한테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해서 그랬어. 근데 얘가 너한테 막 들이받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던지. 혜택이라니요? 네 형님이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빠듯한 살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어? 네가 조심만 하면 통 크게 지갑 열래라서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야. 얘가 통 크고 정이 많아도 신기 건드리는 사람한테는 참 얄짤없거든. 어머니도 참 그 친척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척분? 저는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남편 작은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어.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분인데 갑자기 와서는 작은아버지 병수 벌하다가 돈 다 날렸다고 그 돈을 우리 아버님께 달라고 온 거야. 근데 또 우리 아버님은 마음이 약하셔서 그 돈을 주라고 하신 거지. 나한테 연락하셔서는 퇴직금 투자로 넣은 걸 빼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작은어머니라는 분이 찾아왔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만나보겠다고 했지. 왜냐하면 투자금이 꽤 불어난 상태였거든. 조금만 더 불린 뒤 팔면 좋겠다 싶어서 정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면 내 돈을 좀 드릴까 했지. 근데 만나보니 그냥 욕심만 득실득실한 사람이었어. 어땠길래? 시어머니께서 불현듯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는 아니었지. 서방님 병수 바라느라 3년 정도 고생한 건 사실이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는 거의 없었고 그 사이에 이미 딴 남자가 생겼더라고. 남편 갈 날만 기다렸다가 이미 재산도 다 처분해놓고 곧장 연락 끊고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방님 유골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돈 달라고 왔길래 유골함은 어디 안치했냐고 했더니 그냥 자연에 뿌렸다는 거야. 어머나. 어머님께 그 얘기까지 다 듣고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딜을 걸더라고. 돈을 주면 자기 전남편 유골함을 내주겠다나 뭐라나. 그 사이에 나에 대한 뒷조사까지 마쳤더라고. 돈이 많은 걸 알고 크게 한 건 해갈 생각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아주 밟아줬지. 맞다. 네가 아까 나한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지? 내가 밟아줄 때는 그게 아니야. 뭘 어떻게까지 했길래 그래?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말도 마라. 아주 동서가 2번 다시 우리를 찾아오고 싶어도 못 찾아오게 만들어버렸다니까. 네? 작은아버님 살아계실 때 바람 피운 증거까지 싹 다 찾아내서 내밀었어. 작은아버님 혼자 병원에 덩그러니 있었던 증거까지 전부 다. 병원비도 수납 안에서 체납된 걸 내가 조사하러 갔다가 다 내고 왔거든. 어머, 그거 다 내밀면서 물었지. 작은아버지 재산이 집까지 합치면 못해도 10억은 되던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작은아버지 병원비 몇 천만 원을 떼먹었냐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2번 다시 찾아왔다가는 이 사진 증거 다 퍼뜨릴 테니까 본인 궁한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 막말로 10억이면 일반적인 50대 60대 사람이 남은 평생도 먹고 살 돈이잖아. 내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 남자가 그 돈 다 날려먹고 딴 여자 생겨서 튀었대. 그래서 무일푼이라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진짜 한 푼도 안 주고 보냈어? 응, 한 푼도 아깝던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소곤거리셨어요. 그것 봐.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야. 괜히 눈 밖에 놨다가는 같은 식구여도 아예 모른 척할 수 있다니까. 그런 뜻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오해했나 몰라요. 형님이 거의 뭐 이 집안 실세 같기도 하고 아버님 퇴직금까지 관리한다고 가져갔길래 더 그랬어요. 실세 맞지 뭐. 제가 다 하거든. 집안 경조사 비용도 제가 다 대. 그러니 어떻게 내가 안 따를 수가 있겠니? 그 바쁜 와중에 맏며느리 역할까지 다 한다니까. 심지어는 내 친정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도 다 대줬어. 정말요? 제 친구인 형님이 대견해서 봤더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뭐 못할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들은 돈 많아도 절대 그렇게 안 써. 네가 그냥 착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 아픔이 있어서 그랬구나. 가난해서 보육원에서 자란 기억이 있어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번 거야. 미안하다. 아까는 내가 너희 둘 다 고아라는 사실에 당황했었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사연이 기구하긴 하죠. 어머니 입장에선 기막힐 수 있어요. 이해해요. 시어머니께서는 머쓱해 하셨지만 형님은 담담하게 오래전을 회상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래서 챙겼어? 네, 어머님이 돈 걱정 안 하고 친정어머니를 잘 보내드렸으면 했거든요. 돈 없으면 가족이 아파도 돈 걱정부터 되잖아요. 저도 아빠를 보냈잖아요. 지금도 가끔 철렁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잘 못 벌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후회했겠다 싶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다행히 나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감사했지. 그래도 나 결혼하는 건 보고 가셨으니까. 늘 나한테 미안해 하셨거든. 어릴 때 형편 어렵다고 보육원에 맡겼던 거 1년만 있으라고 해놓고 3년 가까이 못 데리러 온 것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대. 그래도 데리러 왔으면 된 건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미안해 하시더라고. 부모는 그런 거야. 너무 힘들 때는 자식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도 어디 그게 되나. 그러니까 둘째 너도 너무 원망만 하지 마라. 널 두고 간 부모 마음도 평생 편하진 않을 거야. 네, 형님이 불현듯 묻더라고요. 혹시 친부모님 소식은 전혀 몰라? DNA 등록도 다 했는데 연락이 없어. 일찍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 형님이 안쓰럽다는 듯 제 손을 한 번 더 힘주어 잡았어요. 그러더니 모두를 향해 그러더라고요. 원래도 다 하려고 했던 건데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동서가 된다고 하니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 봤어요. 형님이 저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아니 우리 서방님 부부한테 주려고 아파트 하나 받았어요. 원래는 집 정도만 하고 빠지는 게 적당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더 안 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장부터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해줄게.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너도 힘들게 버는 돈인데 우리한테까지 그럴 거 없어. 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거라서 그래. 그런데 형님이 또 울더라고요. 왜 또 울어? 집은 우리 도련님한테 해주는 거고 결혼식 준비는 내가 내 친구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내가 원래는 네 인생 다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이잖아. 동업해서 둘 다 부자 되자고. 나는 네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알아줘. 나만 잘 사는 걸로 나는 위로가 안 되니까. 그래도 혹시 내가 다 해주는 게 불편해?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네가 그냥 친구기만 하면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또 우리 남편이 형수여서 집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나 상상 이상으로 잘 살아. 그러니까 그냥 냅다 받아. 내가 아파트 인테리어까지 네가 원하는 걸로 다 해줄 테니까. 형님은 바로 다음 날부터 자기 목표를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나와봐. 형님, 나 일하고 있어. 아무래도 친구다 보니 형님, 동서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다, 너 직장이지? 언제 끝나? 형님은 일 안 해? 나도 해. 근데 나는 보스잖아. 시간 날 때는 움직일 수 있지. 내가 맞춰서 움직일게. 그러더니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 비싼 외제차를 몰고 와 있더라고요. 와, 나 이 차 처음 봐. 나 이거 말고도 차 많아. 너 한 대 줄까? 나 운전면허도 없는데? 얼른 따. 내가 차 하나 줄게. 그러다 아주 다 퍼주겠어. 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지. 일단 집부터 보자. 집을 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인테리어도 하지. 함께 집을 보는데 집이 커도 너무 크더라고요. 형님, 우리 신혼인데 집이 너무 커. 나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한 번에 큰 집으로 하자. 애들 태어나고 하면 어차피 집 늘려야 해. 인테리어까지 네가 원하는 걸로 해서 오래 살아. 집 옮기는 것도 일이야. 그래도 너무 큰데? 나 이런 집 처음 살아봐. 내가 누리는 건 너도 다 누려야 해. 그게 내 약속이잖아. 너는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잖아. 너는 노력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 아니야. 넌 내 동서이기 전에 내 친구야. 만약에 시댁 식구들의 행여라도 너 괴롭히잖아? 나는 무조건 네 편이야. 하여튼 보스 기질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겁먹으셔서 나한테 널 조심하라고까지 하신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시겠어? 우리 둘 사이에 있는 찐한 우정을.
정말 신기하긴 하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꼭 그 시절에 만났던 것처럼 편해. 내가 너무 다 받는 것만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해할 거면 차라리 고마워해. 나 이랬던 내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야. 편지 쓴다고 해놓고 못 썼잖아. 내가 썼어야 계속 연락하며 지냈을 텐데. 그랬으면 진짜 같이 일도 하고 부자로 살았을 수도 있잖아.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외로웠거든. 내가 같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건 자신 있거든. 그럼, 그러니 우리 도련님이 복받았지. 너 같은 여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우리 둘이 있을 땐 좀 편파적으로 굴게.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공평한 척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 시절의 어린애들처럼 웃었고 저는 형님 덕분에 근사한 집에 원하는 인테리어까지 할 수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에도 형님이 함께 갔어요. 형님 덕분에 친정 식구가 없는 서러움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형님으로 인해 예비신랑은 제 웨딩드레스 끝자락도 볼 수 없었죠. 자기야, 드레스 다 골랐어? 응. 형수님은 나는 왜 못 오게 한 건데? 결혼식장에서 보면 더 재밌을 거래. 그리고 어차피 남자들 데리고 와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데. 그냥 예쁘다 그러기만 하고 선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아니 그래도 내 신부인데 어떻게 해도 당신 신부야. 꼭 신부를 빼앗긴 것 같단 말이야. 자기야, 나 형님이랑 저녁 먹으러 왔어. 이따 다시 걸게. 자기야, 자기도 나보다 형수님이 먼저야? 그럴 리가. 근데 좀 즐겨. 좀 있으면 맨날 같이 보고 살 텐데. 난 이제라도 남은 독신 생활을 절친과 즐기기로 했어. 심지어 내 절친은 부자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해주거든. 진짜. 그러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 내 신랑이 되겠지. 이거 좋은 거 맞아? 난 완전 좋은데? 이따 전화할게. 전화를 끊자 형님이 막 웃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아주 안달이 났네. 말도 못해. 연애 안정기에 접어든 후로는 이렇게까지 자주 연락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질투심에 불타서 수시로 전화한다니까? 회사도 갔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자꾸만 들러붙어. 잘 됐어. 결혼 전에는 이런 자유도 좀 있어야지. 막상 같이 살아봐라. 서로가 집안에 가구 같고 그렇다? 정말 그래? 그냥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난 좋은데? 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없던 인생이라 그런가? 좋은 거 맞아. 너는 아마 결혼하고 나면 마음이 더 안정될 거야. 널 만나고 나서도 많이 안정됐어. 너랑 다시 만나고 나니까 독신 생활도 좋은데? 큰일 났네. 독신 좋은 걸 이제야 알았으니 이제와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시댁의 힘을 좀 발휘해서 몇 달 밀어줘?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우리 신랑 병나겠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대놓고 튕겨. 네 뒤에는 내가 있어. 우리 부부는 형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지도 원래는 최대한 가성비로 다녀오려고 했는데 형님 덕분에 초호화 여행을 다녀오게 된 거 있죠.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은 딱 한 번이잖아. 가성비 여행은 그 후에 가도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즐겨.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나 솔직히 행복해. 돈 걱정 없이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심지어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으리으리한 집까지 있잖아. 이게 내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축하해, 내 친구. 이제 넌 너의 가정을 꾸리는 거야. 그리고 나도 평생 네 친구이자 가족으로 옆에 있을 거야. 고마워, 형님.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형님과 끌어앉자 남편이 중얼거리더라고요. 누가 보면 둘이 연인인 줄 알겠어. 내가 뺏은 기분이 드네. 시어머니도 거드시더라고요. 네가 끼어든 게 맞는 것 같다. 잘해. 진짜 뺏기기 싫으면.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임신했는데 하필 형님 회사로 이직 후 임신하는 바람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있죠. 재택근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형님이 급고 말리더라고요. 넌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잖아. 그냥 쉬어. 무조건 육아휴직 처리해줄 테니까. 우리 회사는 육아휴직해도 월급 절반 나간다. 임신 축하금을 연봉만큼 줬으면 월급도 주게?
그건 그거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네가 그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겠다. 아무튼 잔말 말고 쉬어. 지금은 내가 네 친정엄마야. 조리원도 다 알아놨어.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잘 낳을 생각만 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낳고 나서는 더 큰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쉬어. 너는 애 갖고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다며. 덕분에 너는 편하게 쉬면서 임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니? 나 완전 뿌듯해. 조심해야 하는 위험 인물인 줄 알았던 형님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제 옛 친구였어요. 형님이 저에게 해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쩜 그렇게까지 베풀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형님 덕분에 각박했던 제 삶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게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출산하고 나서는 복직해서 열심히 일도 하려고요. 언젠가는 저도 형님처럼 마음껏 베풀며 살고 싶으니까요. 갓 태어난 내 아들 유진이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모자에게 한없이 잔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미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 자식도 하자투성이로 태어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애를 저 혼자 낳았나요? 왜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세요? 그게 당신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이야?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이 나쁘면 씨가 말라 죽는 법이야. 아들의 장애를 빌미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우리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말이에요. 내 빈자리에는 남편의 상간녀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진 나는 시골로 내려가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조그만 약국에서 일을 하며 아들을 돌봤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어린아들 유진이와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뿐이었죠. 유진아, 엄마가 널 잘못 낳아줘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제대로 낳아주지 못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구나.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유진이 네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거야. 그러니 엄마와 함께 힘내자. 내 아들 유진아. 나는 아들 유진이를 걷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들은 다리를 움직이기 위해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어린 아들 역시 나를 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숱한 좌절 속에서도 아들은 기어코 두 발로 서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몸에는 여러 개의 수술 흉터가 새겨졌죠. 아들은 그 흉터를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또 한 번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냈다는 표식이라면서 말이죠. 아들의 몸에 7개의 훈장이 새겨진 후 기적처럼 아들은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내게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잦은 수술과 재활로 인해 아들의 인생은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나는 노력 끝에 명문대에 진학했고 회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어엿하게 회계사가 된 아들은 나의 행복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준비되었는데 그 사람들 회사가 어디죠? 내가 엄마를 위해 모든 것을 되찾아올게요. 엄마가 당했던 모든 모욕과 고통을 내가 그대로 갚아줄게요. 아빠한테 가겠다는 거니? 네, 아빠와 할머니 회사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들 앞에 가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전 남편 박정택은 제약회사 휴먼라이프 테크의 대표였고 시어머니 이향숙은 그곳의 회장이었습니다. 휴먼라이프 테크는 시어머니의 아버지께서 창립한 회사였죠. 나는 아들에게 그 회사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곧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본사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같이 가자고? 네,
저랑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줘요. 나는 아들이 단순히 자신을 버린 아빠와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내 생각은 짧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오랜 시간 복수를 준비해왔고 오늘은 그 복수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휴먼라이프 테크 본사로 들어간 아들은 곧장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내 손을 이끌고 당당하게 걸어갔죠. 이사회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였던 이향숙 회장이 나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가득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죠. 아니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너는 이미 이 집 아래서 쫓겨난 사람이다. 이 회사는 너 따위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이향숙 회장의 외침에 옆에 앉아있던 전남편 박정택과 상관녀 오나래 그리고 두 사람이 낳은 딸 박루나와 아들 박마크가 일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부들부들 떠는 나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나가라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거야? 이 자리는 주주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요? 주주를 위한 자리가 맞긴 한데 넌 누구야? 누구길래 이사회실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저 여자한테 자리를 내주는 거야?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아들 유진이는 차분하게 이사회실 중앙에 놓인 이사회 의장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의장 자리에 앉았죠. 그 모습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게 시선을 나눴습니다. 아들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회 여러분. 그리고 이향숙 회장님, 박정택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박유진? 전 남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갓난아기 때 버린 자식이라도 제 아들 이름은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갓난아기 박유진이라고? 그래, 맞아요. 당신과 어머님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기가 저렇게 잘 자랐어요. 아니, 그때는 분명 다리를 쓸 수가 없었는데. 힘들긴 했지만 수술과 재활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미리 포기하고 아이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아이와 함께할 각오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였다고요. 아니, 유진아, 내 아들 어디 아빠가 한번 알아보자. 남편이 다가가자 아들은 손을 뻗어 남편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박정택 대표님의 아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휴먼라이프 테크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최대 주주라고? 네,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회사의 모든 결정은 저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사회 소집권을 확보했으며 오늘 이사회는 제가 직접 소집했습니다. 이제 이 휴먼라이프 테크의 새로운 주인은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대표님께서는 아들이다 뭐다 하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죠. 전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죠. 내 아들 유진이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됐다니. 나와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거든요. 박유진? 말도 안 돼. 그 병신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자라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단 말이야? 이건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년아,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 쟤 가짜지? 그래, 저희가 진짜일 리가 없어. 저 정년은 가짜가 분명해. 니년이 저 가짜를 아들로 둔갑시켜서 우리한테 돈푼 꽤나 뜯어가려고 여기에 나타난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저 청년은 내 손주가 아니야. 그러니 여기서 당장 데리고 나가. 이향숙 회장님께 손주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 진정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 어머니 김정임 여사께서는 이 회사의 지분을 11% 보유하고 계신 3대 주주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뭐? 전현이 우리 회사 지분 11%를 가지고 있다고? 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제 옆에 배석한 제 담당 변호사에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지분 보유 현황을 비롯해 제가 박정택 대표와 김정임 여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맞는지까지 모두 변호사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 옆에 앉은 상간녀와 남매들도 아연실색한 모습이었죠. 그들은 아들이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지분을 확보했는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그 어떤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고 냉철하게 대답했죠. 이양숙 회장님, 그리고 박정택 대표님, 두 분께서는 저 박유진과 제 어머니 김정임 여사가 어떻게 이토록 막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옆에 계신 박루나 씨와 박마크 씨에게 물어보시면 바로 나올 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두 분? 남매는 자신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잔뜩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루나, 마크, 너희들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니? 남매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두 사람을 대신해 이양숙 회장에게 대답을 했죠. 박루나 박마크 씨 두 분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 즉 11%의 주식을 제 어머니 김정임 여사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뭐라고? 루나, 마크, 사실이야? 남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죠. 너희들한테 증여한 그 주식이 어떤 주식인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처분했단 말이냐? 그 모든 것이 너희들 미래를 위한, 우리 가문을 위한 소중한 재산인데 어떻게 감히 그걸 팔아넘겨,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루나, 마크, 너희들 정말 이 아버지 얼굴에 똥칠을 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너희가 판 주식이 저 여자한테 넘어갔다니, 너희 대체 저 여자가 누군지 알기나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워낙에 호되게 야단을 치자 첫째 딸 박루나가 발끈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저 여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안에서 버림받은 아빠의 전처란 거 나도 여기 와서 알았어. 아빠랑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가 두 번째 부인이란 걸 얘기 안 해준 거야?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미리 알았을 거잖아.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아빠는 맨날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좀 큰 소리 좀 내면 안 돼? 너 임마, 증여받은 주식이나 팔아치우는 망나니 주제에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줬으면 그냥 준 걸로 끝내. 증여 있으면 이제 내 건데 그걸 팔아치우던 먹어치우던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니. 우리 집안에서 회사 경영권을 계속 장악하려면 너희들이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경영권이고 뭐고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돈이 좀 필요해서 급하게 유동자산을 확보하려고 주식을 팔았을 뿐이야. 박유진 대표가 내 배다른 오빠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나는 저 사람이 회계사 사무실 대표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지. 우리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려거든 저 인간한테네. 저 인간도 아빠 아들이라면서 왜 나한테만 자꾸 화를 내고 지랄이야? 뭐 지랄? 이 자식이 어디서 아빠한테 그런 발칙한 말을... 남편이 손찌검을 할 듯 손을 치켜들자 둘째 아들이 그의 팔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때리지 마! 우리 누나 때리지 말라고! 야, 이거 못나? 너희 둘, 루나, 마크, 너희가 지금 하는 이거 배륜이야? 배륜 아니고 방어야. 맨날 화내고 윽박 지르는데 왜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야 돼? 아빠, 우리가 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 따지려면 저 사람 박유진 대표한테 따져. 저 사람이 우리 지분을 왜 샀는지, 우리한테 왜, 어떻게 접근했는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우리만 이렇게 혼내지 말고. 맞아, 아빠. 나는 저 사람이 그냥 평범한 회계사인 줄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가격이 5%를 더 얹어주고 사겠다길래 그러면 이득이니까 더 높은 가격에 팔았을 뿐이야. 너희가 대체 돈이 왜 필요했는데? 또 명품 사려고? 또 술 마시려고? 루나, 마크, 대체 유흥과 허영에 얼마나 더 탕진을 해야지 정신을 차릴래? 시어머니 이양숙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말했습니다. 예, 네가 우리 손주들의 주식을 돌려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네가 아직 어려서 놀고 마시고 쇼핑하는 것밖에 몰라.
그런 어린애들을 꼬드겨서 주식을 11%나 확보했으니 당연히 거래가 무효지. 그녀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내 아들 유진이가 차분하고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박루나 씨 만 27세, 박마크 씨 만 24세. 두 분은 분명히 성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가 제시한 가격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동시에 일반 거래가 높은 매도자에게 유리한 가격이었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인 유흥비나 허용을 충족하기 위해 저에게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실은 이 거래의 불합리성을 주장할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거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증권사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의심하신다면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하시죠. 저와 어머니의 지분 확보에는 어떠한 불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매매였을 뿐입니다. 아들의 말에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병명이 궁색해지자 남매는 모든 책임을 제 아빠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잖아. 어렸을 적부터 완벽만을 고집하며 우리를 몰아붙였잖아. 아이비리그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실패자, 루저, 쓰레기 취급을 했잖아.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명예를 빛나게 해줄 도구로만 생각했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자식들을 만들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우리를 저 먼 미국 땅으로 보내놓고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아빠는 늘 바쁘다며 끊어버렸잖아. 아빠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곁에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아빠 때문에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명품과 쇼핑에 매달렸던 거야.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맞아. 아빠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넌 왜 그렇게 정신력이 약하냐, 쓸모없는 루저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것처럼 혼내고, 우리한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으면서 사랑한다는 말조차 인색했으면서 맨날 젊은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뭐라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빠는 엄마를 혼자 놔두고 광고 모델 미팅이다 뭐다 하면서 젊고 늘씬하고 예쁜 여자랑 골프 치러 다녔잖아. 제 버릇게 못 준다고 남편은 나를 쫓아내고 상간녀를 본처 자리에 앉히고는 또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모양이었습니다. 아빠의 바람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는 아랑곳 없이 말이에요. 아빠, 그 여자들은 사랑하면서 부인이랑 자식들은 왜 사랑 안 해? 우리는 아빠한테 뭐야? 우리는 조그만 실수라도 했다간 아빠랑 할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하게 살아왔어.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건 다 아빠 때문이라고. 우리는 희생자야. 남매의 몸은 성인이었지만 마음은 상처받아 제멋대로였던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딸의 맹렬한 비난에 전 남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 충격과 분노에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상간녀 오나래 역시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중간에 쩔쩔맸습니다. 아들 유진이는 그들의 싸움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박루나 박마크 씨, 두 분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은 0%입니다. 보유 지분이 없으니 이 이사회실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경비원을 부를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시겠어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이사회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곧이어 상간녀 오나래가 자식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녀는 원래부터 지분이 하나도 없었죠. 시어머니 이양숙 회장이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에겐 지분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한때 나와 아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유진이가 그들에게 선사한 복수는 그들의 탐욕과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렬한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이사회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이향숙 회장이 입을 열었죠. 11%의 지분이 김정임에게 있다면 박유진 너는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27.4%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27.4%를 가지고 있다고? 27%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나 외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아들에게 지분을 매도한 사람이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회사 창업주의 딸이자 이양숙 회장의 친언니인 이향미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고 이기경 창업주께서 창립한 이 회사의 마지막 남은 지분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게 지분을 넘기신 분은 여기 계신 이향미 교수님이십니다. 아들이 없던 창업주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두 딸에게 똑같은 지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영에 관심이 없는 첫째 딸은 동생에게 지분 일부를 양보하여 동생이 제약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대학 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래, 그랬지. 그런데 평생을 경영에 손대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던 언니가 갑자기 왜 저희한테 지분을 넘긴 거야? 너와 정태기한테 실망해서야. 우리한테 실망했다고?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행보에 시모 이향미 교수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향수가, 네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추악할 줄은 몰랐다. 아버지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이 회사를 네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언니가 우아하게 바이올린 켜고 학생들 가르칠 때 나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했어. 내가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했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실망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 시끄럽다, 향수가. 네 입에서 그따위 망언이 나올 줄은 알았어. 망언이라고? 네가 지난 세월 동안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고 그 유령 회사에 있지도 않은 연구를 위탁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왔다는 것을 나는 이미 다 파악했어. 네가 그렇게 빼돌린 돈만 500억이 넘는다는 것도, 그리고 그 돈으로 빌딩을 사서 너의 개인 자산을 부풀렸다는 것도, 네가 그 돈을 빼돌릴 때, 그 돈으로 배를 불릴 때 과연 아버지의 철학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어? 시이모의 냉정한 폭로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유진이는 시이모에게 준비해온 자료를 건넸습니다. 시이모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는 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큰 의미를 두셨어.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셨지. 특히 불치병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평생을 바치셨다. 하지만 향숙이, 너는 그런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기는커녕 소아 불치병 치료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산을 중단했지. 어떻게 아버지의 정신이 깃든 이 회사를, 아버지의 가치로 세워진 이 회사를 물려받은 네가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네 배를 불리는 데에 더 치중할 수 있니? 시이모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박유진 대표와 그 어머니 말이다. 나는 유진이 이 아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있었어. 과거의 향숙이 네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니?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정태기가 새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했잖아. 나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박유진 대표가 그러더구나. 자신이 다리를 못 쓴 채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버림받았다고. 어머니의 헌신으로 수술과 재활을 거쳐 지금처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러고도 너희가 인간이니? 말해봐, 향수가. 너 정말 다리를 못 쓴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와 손자를 쫓아낸 거야? 그런 네가 소아불치병 치료제를 만드시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자격이나 있니? 시이모의 얘기를 듣고서야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향미 교수님, 그리고 주주와 이사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누구와도 바람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은 이향숙 회장과 박정택 대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저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절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셨고, 이향숙 회장님은 그 자리에 다른 여자를 들였죠. 조금 전까지 이 자리에 있던 남매의 어머니 오나라 여사 말입니다. 그리고선 제가 태어났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이향숙 회장과 박정택 대표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향숙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아버지의 유지를 더럽히고 핏줄을 끊어내고 넌 정말
인간 같지도 않구나. 화가 난 시이모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싸늘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휴먼 라이프 테크의 모든 지분을 박유진 대표에게 넘긴 거야. 뭐라고 언니? 언니 지분을 모두 저희한테 팔았다고? 팔지 않았어. 양도했어. 지난 세월 박 대표와 정임 씨에게 우리 가족이 행했던 악행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한 것도 넘겨줄 수 있어. 그러니 부디 박유진 대표님? 네, 교수님. 회사를 잘 부탁합니다. 부디 지난 세월의 아픔은 다 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분이 없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으니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시이모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아들 유진이에게 넘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사회실에 남겨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와 아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복수심에 불타서 그들의 눈을 마주보았지만 아들 유진이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며 강한 멘탈을 키워온 아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았죠. 유진이는 차분하게 이사회실 중앙에 놓인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먼 라이프 테크의 새로운 최대 주주 박유진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현 회장 이향숙 여사와 대표이사 박정택 씨의 해임권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뭐라고? 해임? 감히 니놈이 나 이향숙 회장을 자르겠다고? 말도 안 돼. 아들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항의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안건을 상정한 이유는 이향숙과 박정택, 이 두 분의 경영진으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진이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사회 멤버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 자료들 속에서는 시모와 전 남편의 무능력, 독선적인 경영 방식,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에 대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먼저 이향숙 회장님의 경영 독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 회장님께서는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고 이로 인해 수많은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대호라는 외부 인물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된 거액의 자금은 어떠한 정당한 절차나 이사회 승인도 없이 지급되었으며 이 자금은 현재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또한 박정택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영업이익 감소와 신규 사업의 부재는 물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으로 회사는 지속적인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주께서 평생의 의미를 두셨던 불치병 치료제 생산 중단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와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아들 유진이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넘기며 시모 이향숙이 남편 박정택을 시켜 어떻게 회계장부를 조작해왔는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이지 않았고 오직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그의 설명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쾌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휴먼 라이프 테크 회계장부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향숙 회장의 지시하에 박정택 대표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연구개발비를 부풀리고 불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가상의 연구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조작 내역은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런 방식으로 이향숙, 박정택 두 사람이 빼돌린 돈은 무려 500억이 넘습니다. 이러한 회계 부정은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아들의 냉철한 분석과 증거 제시에 이사회실은 숙연해졌습니다. 이향숙 회장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박정택 대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눈빛은 곧 분노와 배신감으로 번뜩였죠. 그럼 지금부터 이형숙 회장의 해임권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박정택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형숙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이사 박정택 씨의 해임권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형숙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멤버들이 손을 들어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아들은 자신을 버린 매정한 아빠와 할머니를 완벽하게 잘라내버렸습니다. 30년 전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버리고 상간녀를 들어앉혔던 그들의 오만하고 당당했던 얼굴이 이제는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내 아들 유진이는 그들의 무너진 왕국 위에 새로운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선사했던 겁니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실에서 나와 곧바로 시이모 이향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회의에서 이형숙 회장과 박정택 대표를 해임한 건 단순한 사적 복수나 이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업주인 이기령 회장님의 철학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이제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고 싶습니다. 시이모께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유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이지 내 아버지 이기령 회장님과 똑 닮았구나. 나는 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 알았다. 네 얼굴에서 아버지에게서 보였던 고결한 의지가 보여. 아버지는 당신의 피와 땀으로 세운 이 회사가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을 거다. 자, 그럼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자. 아버지를 뵙고 우리 유진이가 이 회사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셨다고 인사를 드리자. 시모의 인도로 우리는 고즈넉한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휴먼라이프 테크의 창업주 이기령 회장님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비석 앞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들 유진이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시이모는 회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창업주이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단다.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땐 휴먼라이프 테크가 아니라 생명기술의 첫 글자를 딴 생기에 제약을 붙여서 생기제약이란 이름이었어. 그 이름 그대로 아버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약기술을 추구하셨어. 195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제약산업 자체가 전무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단다. 지금은 흔하디흔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얼마나 귀했던 시절이었는지. 사람들은 병마와 싸우다 허망하게 사라졌어. 그때 아버지는 단 한 번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약품 개발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리셨고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을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도 하셨단다. 돈이 되지 않아도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늘 강조하셨어. 그분이 생각했던 제약회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었단다. 그런데 향숙이 그 욕심 많은 년은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불치병 아이들을 위한 약 개발을 중단했지. 이 사실을 알면 창업주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시이모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들 유진이의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할 진정한 이유를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 모든 복수는 결국 창업주의 숭고한 정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묘소를 떠나 시이모의 주선으로 대학병원 희귀질환 센터장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대학병원 희귀질환 센터장이신 최희종 교수님이셔. 환아들의 죽음 속에서 사명감을 느끼고 단 한 명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분이시지. 유진아, 이분을 통해 이 회사와 네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을 발견해보렴. 우리는 센터장님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박유진 대표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이 많습니다. 귀사의 창업주인 이기령 선생님이 추구했던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휴먼라이프 테크가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정말이지 저희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소아신경을 전공했는데요. 걷는 게 이상하거나 걷지 못하는 아기들을 보면서 근육병을 의심해 조직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근육병과 유사한 뇌발달 질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육에 이상이 없는데 그 아이가 걷지 못하면 조직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고, 그 결과 근육병뿐 아니라 뇌발달의 이상을 비롯한 많은 유전자 질환들이 그 원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진단이 되지 않는 근육병, 그리고 진단을 알 수 없는 많은 발달 이상 환자 사례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미진단 희귀질환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희귀질환 연구를 하다 보니 당연히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센터장님이 걷지 못하는 아기 얘기를 할 때 아들과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좌절의 나날들이 떠올랐거든요. 다행히 내 아들 유진이는 수술과 재활을 거쳐 2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그것으로도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온내 가슴 아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회사는 이제 단순히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깃든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치료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이 회사를 통해 그와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아들 유진이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깊은 연민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죠.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유진이가 자신의 상처를 넘어 더 큰 세상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휴먼라이프 테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창업주 이기령 회장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며 회사의 가치를 재정립해 나갔습니다. 그가 진정한 가문의 기승자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에게는 아직 이루고 싶은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 재활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모든 동의를 얻어 소아 전문 재활시설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경영을 망설임 없이 내게 맡겼습니다. 엄마,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한 재활시설이 아니에요. 나처럼 아프다는 이유로,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설의 경영은 엄마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는 저를 걷게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강한 모성이자 그 누구보다 재활의 중요성을 잘 아는 보호자시잖아요. 그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경영을 맡아주세요, 엄마. 이제 저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세요. 나는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지난 삶을 아들이 이렇게까지 존경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의 존경과 인정만으로도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네 엄마라는 것이 이렇게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줄은 미처 몰랐어.
엄마가 너를 걷게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는데 네가 엄마를 이렇게까지 높게 평가해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유진이가 겪었던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니까. 어린 네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는 엄마니까. 내 아들이 만들어준 이 귀한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래, 엄마가 이 시설을 찾는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최선을 다할게. 우리가 극복해왔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행복의 씨앗을 선사할 수 있다니 더없이 기쁘구나. 아들이 건넨 기회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나는 약학 전공 지식과 아들을 걷게 만들기 위해 숱한 절망을 이겨내며 지난하게 노력했던 엄마로서의 과거 경험을 모두 쏟아부어 시설 경영에 매진했습니다. 아이들의 재활은 소아 재활의학 전문가들에게 맡겼고 심리 상담가들을 초청해 보호자들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활은 아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지지가 없으면 끈기 있게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들이 포기하면 자연스레 아이들도 포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아이의 삶 자체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보호자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면 항상 내 아들 유진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저의 아들 유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하라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장애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고 반복되는 수술과 셀 수 없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을 마주했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작았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은 이곳의 모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기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보호자들께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강연은 보호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들을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워낸 데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수많은 보호자들이 다가와 눈물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내 지난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나는 이 모든 인생을 함께 해준 아들에게 너무 감사했죠. 유진아, 엄마는 정말이지 요즘 너무나 행복하단다. 내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유진아, 내 아들, 너는 정말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엄마가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해요. 사실 처음에 지분을 인수할 때만 해도 단순히 복수만을 생각했었어요. 최대 주주가 돼서 엄마와 나를 쫓아낸 인간들을 내 손으로 이 회사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저 통쾌한 사이다 복수만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기존 경영진의 비리를 캐다가 이 회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수록 창업주의 철학에 매료가 되더라고요. 창업주인 이기령 회장님은 나처럼 난치병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치료약을 개발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는데 그 딸과 딸의 아들은 자신의 후손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매정하게 거리로 내쫓았다니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의 방향을 바꾸게 된 거예요. 단순히 이향숙과 박정택을 회사에서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닌 창업주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 그리고 엄마가 잃었던 행복과 존엄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고생한 우리 엄마에게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엄마 자신으로서
김정임이란 이름 석자가 빛나는 삶을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는 아들과 함께 잃었던 행복과 존엄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향숙과 박정택은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냉정한 외면 속에서 비참한 여생을 보냈지만 나와 내 아들 유진이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그 어떤 부와 명예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읽어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처절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파멸의 잔해 위에서 내 삶을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는 것이라는 걸요.